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 기업들에 대한 위기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들 꼼꼼히 따져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추이 한번 보여주시죠.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0.27% 하락했습니다. 21주 연속 하락세인데요. 2012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값도 각각 0.21%, 0.35% 하락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가 최악이다 뭐 이런 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냉각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통계 지표로 보면은 그렇게 아마 체감을 못 하실 겁니다. 네. 한국 부동산은 자료 보면요. 수도권이 올 들어서 한 2.3% 정도 하락했고요. 예. 서울은 한 1.6% 정도 하락을 했죠. 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수도권에서 통계 지표로 보면은 좀 많이 빠진 데가 한 6% 정도가 됩니다. 예. 올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화성 같은 데가 그 정도인데 네. 나머지는 해봐야 2% 뭐 4% 정도인데 네. 문제는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이제 빠졌죠. 그래서 예. 작년 4분기가 대체적으로 고점이거든요. 네. 그때에 비해서 한 30%. 실거래가는 한 40% 빠진 곳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거래가 대체적으로 급매물 정도로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네. 급매물만 이제 거래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거래 절벽이 아니고요. 예. 뭐 거의 뭐 거래 빙하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럼 평소 거래 건수 비교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 이 부동산 정보광장 보면은 이게 네.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어제까지 9월 거래량 아파트를 보니까 578건 정도가 됩니다. 600건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그러면 이게 아마 10월 말이 되면 9월 통계가 아마 최종 업데이트가 될 텐데 네. 3개월 연속 600건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많을 때가요. 2년 전에 7월이었어요. 예. 그때가 15,000건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럼 15,000건이 600건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격세 거의 25분의 1로 준 거네요. 이거 뭐 격세지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결국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살 사람이 줄었다는 거죠. 이 거래량은 매수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사실상 매수자들이 거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더 떨어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금요일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값 그동안 50% 올랐는데 이제 고작 6% 떨어졌다. 매도인의 호가가 아직도 지나치게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대로 하면 아직도 40% 이상이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6% 정도 하락했다는 것은 서울에서 실거래가로 이렇게 통계를 낸 겁니다. 예. 낙폭이 좀 더 통계 지수보다는 조금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일각에서는 뭐 바닥이 곧 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하락을 시작한 지가
4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닥은 아직 멀었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약간은 금리에 약간 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최대 변수는 바로 금리다. 금리가 압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결정적인 변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준금리가 연 3%인데 네. 3.75%까지 간다는 게 뭐 대체적인 분석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랠리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이 동시에 진행되는 뭐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앞으로 어떤 추이를 가지게 될지 시장에서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거래도 굉장히 절벽이 이어지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에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10년 주기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죠. 보니까 2012년도에도 사실 그때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뭐 하우스 푸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우스 푸어라는 게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빈곤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비투, 영끌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10년 전과 지금 상황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집값이 많이 빠진다는 측면 이거는 뭐 당연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때 고통받았던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700만 명 가까이 되는 베이비 부모가 큰 고통을 겪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MZ 세대라고 해서 2030 세대 있잖아요. 예. 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겠죠. 이 세대들이 이제 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때보다 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영끌 비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는 영끌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대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무상향에 대한 엄청나게 강렬한 기우제를 지낸 거죠. 빚을 최대한 끌어들여서요. 그래서 주로 MZ 세대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2012년에 당시에는 주로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2006년 그때 기자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네. 뭐 버블 세븐 얘기 맞습니다. 들으셨잖아요. 예. 근데 판교 고분양가 폭풍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엄청나게 흔히 말하면 오버슈팅 되었던 거고 예.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서울에서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올랐고요. 예. 오히려 수도권이 많이 올랐죠. 수도권이 주로 GTX 라인 쪽으로 집값이 고공비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주로 MZ 세대들이 뭐 갭 투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영끌 비투 방식이든 몰려갔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예. 많이 올랐던 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이치는 같은 거잖아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MZ 세대들은 이제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 주택들이 대형보다는 소형이 많고. 소형을 많이 샀겠죠. 예. 그다음에 뭐 주로 구축보다는 신축을 많이 좀 선호했죠. 그러니까 이번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많이 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MZ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몸테크라고 그럽니다. 예. 몸은 좀 힘들지만 이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서 이제 기다려서 나중에 뭐 재테크를 하는 방식 그걸 거부합니다. 네. 욜로 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신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많이 빠졌죠. 예. 이번에는 재건축보다 일반 아파트가 더 많이 빠집니다. 예. 요약을 해드리면은 MZ 세대가 이게 주택 시장의 이제 주력 세대로 떠오르다 보니까 대형보다는 소형, 그다음에 구축보다는 신축, 그다음에 재건축보다는 일반 아파트가
더 빠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부동산의 상식이라고 했던 게 어떤 겁니까? 가령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니까 그렇죠. 불황에도 강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네. 더 빠져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이제 1인 가구가 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별로 없고 앞으로 가격이 더 빠질 거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정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흐름은 기존에 통용되었던 고정관념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진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우스푸어 사태보다는 좀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가 약간 결합된 형태가 이번에 저는 영끌푸어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로 MZ 세대들 중심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이게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네. 요즘 세입자들이 그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관련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었다고 신고한 건수가 올해 들어 9월까지 3,050건, 금액으로는 6,4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와 금액을 훌쩍 넘어선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과 대출금이 전세 보증금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인데 지금 이 깡통 전세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지표를 전세가 비율로 봅니다. 네. 지금 KB 시세인데요. 지난 9월에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전세가 비율이 62.1%입니다. 네. 그런데 하우스푸어 당시에 비해서 한 7% 포인트가 높고요. 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무려 21% 포인트가 높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세입자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와 다른 또 다른 측면은 그때는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이렇게 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세입자들이 이 대출을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은 94%가 다 변동금리입니다. 예. 그래 금리 변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빌려서 어떻게 보면 집주인한테 구워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출 금리도 무섭고 또 집주인한테 또 어떻게 보면 뛸 가능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그 자불안석이고 이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월세가 더 선호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세입자들이 생존 본능이 발동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 추세는 계속 강화되겠네요. 더 빠를 수밖에 없죠.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월세화는 저금리에 의해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집주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뭐 월세로 돌려달라는 건데 지금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전세 대출 금리보다 월세로 내는 게 낫고요. 예. 또 월세는 한 번 계약을 하면은 2년 동안 고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세를 구하려면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또 보증보험까지 내야 되니까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예 월세로 가자. 그래서 요사이 보면요. 그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은 주로 빌라 단지라든지 예. 이 다가구 이런 데들은 월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뭐 조금 비용을 아예 더 내더라도 월세로 살자 이런 자구 본능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 깡통 전세 피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개인 입장에서요 월세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보통 건재당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합쳐서 전세금을 둘 합쳐서 집값의 80% 넘어서는 거는 일단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보증보험에 드는데 이 비용이 좀 있습니다. 예. 보통 보증예산은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1억에 보통 한 12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용이 좀 많다 싶으면요, 부분 보증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보험은 꼭 드는 게 좋겠다. 예, 아니면 아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로 네. 막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하나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 PF가 비상이다, 네. 돈맥 경화다 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일단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규모로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레고랜드가 뭐 부도가 났다는 뉴스도 들리고 예, 예. 둔촌주공 아파트가 발행한 어음이 뭐 차원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게 진짜로 심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몸으로 따져 보면요, 예. 이 금융은 혈액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맥경화가 아니라 이제 돈맥경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하는 그 시행사 사장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어렵게 대출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분양이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콘으로 몰렸다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PF 말씀하셨는데 그 잔액이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12조 정도가 됩니다. 예. 유사한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50조 가까이 이제 된다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PF 중에서 그 ABCP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좀 어려운데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이나 뭐 땅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어음을 발행했다고 보면 예, 돈을 빌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 요새 오죽하면요, 이 분양이 이제 끝난 사업장도 AB라는 단어만 붙으면 아예 뭐 대출이 안 된다.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냉각되고 있고 네. 좀 두려움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도 안 빌려주려고 하고 그렇죠. 기존에 빌린 돈도 연장을 안 해주거나 네, 네. 뭐 그 이게 어음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제 지인이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민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흔히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본 PF라고 그러죠. 예. 그 가기 전에 이제 잠시로 빌리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예, 예. 급하게 빌리는 돈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가교 같은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예. 가교 뭐 대출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선순위는 한 10% 훨씬 넘었고요. 아, 금리가 예. 그러니까 이제 후순위는 20%, 최고 금리가 지금 20%입니다. 아, 20%를 주고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이제 뭐 만기가 왔을 때에 일부 대출을 뭐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갚아라. 근데 그리고, 지금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융은 믿음이죠. 이른바 이제 신뢰인데 이게 약간 금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좀 신속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조기에 좀 해소할 수 있는 뭐 장치라든지 뭐 예.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 하나가 그 대치동의 네, 음마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네. 이게 한 20년 넘은 거죠, 그죠? 네. 시도한 지. 이 강남 재건축의 상징 같은 음마 네. 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으니 이게 좀 부동산 시장에 뭔가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일부 집주인분들은 호가를 좀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매수자들이 그렇게 선뜻 응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예. 일반적으로요, 이 이제 불황이라고 하죠. 지금은 사실상 패닉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호재가 생기더라도 민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반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상승 반전되기는 좀 어렵다. 지금은 금리 문제다. 그래서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뭐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 재건축에 사실상 더 중요한 이른바 최종 관문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거든요. 예. 뭐 재초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인데 정부가 이번에 뭐 일부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재건축 조합원들은 약간 기대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가령 4년 전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폐지라든지 유예를 원하는 거고 또 국민들은 뭐 개발이익이 생기면 일부라도 내야 된다는 게 뭐 대체적인 여론이니까 이 간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법률 이것도 뭐 국회를 통과한다는 또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일부 규제 완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재로서는 반짝 정도 이상을 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을 이제 네. 대폭 늘리겠다,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얘기를 하고 민간 주도로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 택지라면은 뭐 정부가 사실상 뭐 LH가 땅을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계획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270만 가구의 상당 부분이 민간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땅 주인이 자기들이 시행사를 차려서 개발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시장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발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컸을 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의 아파트 값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은 270만 가구가 과연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될 거냐 이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다시 목표를 뭐 재정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지원을 뭐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후속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뭐 어쨌든 집값은 연착륙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부동산 가격이란 게 급격하게 치솟거나 네.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지 서서히 안정되는 경우는 참 별로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연착륙을 시키려고 한다면 네.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여소야대라고 보면 되죠. 근데 법률을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규제 지역은 이제 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하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탄력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갭 투자자를 보호한다든지 저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집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투기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 예. 그래서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뭐 취득세, 뭐 대출, 양도세, 종부세 다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뭐 강남까지 풀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좀 속도를 내서 푸는 것도 연착륙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금리고 네. 사실은 금리 외에도 부동산 시장이 뭐 수급이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뭐 경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좀 안정될 것 같다. 이제 인상률이 좀 멈출 것 같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도 그때 가면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일부 거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여러 연구 논문을 보면요, 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네. 곧바로 반등하지 않고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후행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특히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상향에 대한 맹신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금이 간 거라고 보면 되는데 다시 나서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V자형 반등보다는 저는 욕조형 이렇게 어떤 바닥 형태. 그러니까 예. 지금 가격이 크게 이제 떨어지고 떨어져서.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더 거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곧바로 이렇게 반등하기 어려우니까 뭐 집을 뭐 급하게 사야 되겠다. 이건 뭐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되겠다. 좀 네. 느긋하게 시장을 좀 지켜봐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이제 MZ 세대 네, 네. 또 빚을 많이 얻어서 집을 사거나 대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고통스러울 텐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뭐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서 나중에 저점 사라고 하는데 이게 주식도 아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으로 부채 다이어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채 다이어트. 예. 빚을 줄이면요, 예. 이 고금리라는 사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옛날에는 했거든요. 내 집을 전세 놓고 더 싼 전세로 옮겨서 일부 대출을 갚는 거죠.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한 뭐 초년생이라면은 아예 내 집을 전세 놓고 예. 아예 부모하고 학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뭐 갚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부채 다이어트. 그러니까 빚 줄이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리고 예. 좀 성급 좀 더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일요일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